정치 맛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오늘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안 나왔습니다. 15번 연속 불출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금요일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걸 두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제2의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쳐들어왔을 때 그 내란의 밤이 기억이 생생한데 다시 무장했다는 그런 무장이란 단어를 들으니까 뭐 제2의 또 뭘 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섬찟했습니다. 국민과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망언의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중에 대표 후보이던 장동혁 대표께서 그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고 뭐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면회가 있기 전부터 뭐 장동혁 대표께서 그 개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이미 그 생각을 해왔고 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면회를 다녀온 뒤에 SNS에 윤 전 대통령이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신다.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요. 먼저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물론 전당대회에서 이제 당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의 그 지원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때 그 공개적으로 면회를 가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전당대회 때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또 김재원 최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지금 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고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될 사령관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시겠지만 최근에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또 악재가 많이 터져나오고 있고, 부동산이나 뭐 김현지 씨라든지 그런 상황에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이라면 야당에게 그 지지율이 옮겨오는 추세가 생기는 건데, 그동안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우리 당은 그대로 20%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민주당하고 15% 이상 차이를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이나 우리 국민 중에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 실망했다 하더라도 아직 국민의힘에는 지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머뭇거림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본질적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치를 수 있느냐,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 와중에 당대표가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 그리고 대통령이 기도로서 무장을 잘하고 계시더라. 끝까지 싸우자.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면 저는 중도층의 그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반된 민심을 우리 당이 야당으로서 받아 안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쐐기를 박은 것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장동혁 대표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덜 기사에 날 수 있게 금요일 날 가가지고 몰래 페이스북에만 올리고 정리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비공개로 몰래 개인 일정 했으면 페이스북에 안 올려야죠. 올리는 건 뭔가 생색은 내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당내에 일부 뭐 갈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빨리 이 당이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이 계엄을 옹호하는 분들과는 좀 절연하는 것이 당대표 장동혁께서도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장동혁이 아니라 당대표 장동혁이라는 걸 좀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보셨어요, 대변인? 지금 말씀 잘 주셨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제1야당을 대표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본인이 아무리 전당대회 때 본인의 지지층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면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SNS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하나로 뭉쳐 싸우자. 누구랑 하나가 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된 분이 누구랑 싸우겠다는 것인지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와 싸우겠다라는 선전포고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국민들께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에 반응한 게 있습니까? 오늘 유력 보수지들의 사설에서도 공통적으로 비판한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 반성하지도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함으로써 민심은 안중에도 안 두고 있다라고 보수 유력지들도 비판을 하는 상황이라면 장동혁 대표의 면회는 매우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앞서서 말씀하실 때 왜 하필 이때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두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재섭, 정성국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니까 오늘 오전에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당 의원들은 더 이상 당원의 뜻을 무시하는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를 중지하기 바란다. 민주당과 싸우기도 벅차니 이쯤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국정감사도 있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현안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내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김민수 최고가 말한 대로 당원들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고 경고를 한 것 같은데 내년 정당의 존재는 선거에서 이기는 겁니다. 정당의 존립 근거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정권 획득은 신경 쓰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는 건 내팽개치고 그냥 당원들의 뜻만 따라가서는 그게 정당의 존립이 아니거든요.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이 선출될 당시에 저도 전당대 출마에 떨어졌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선출됐을 때 40만 우리 책임당원이 투표해서 20만 표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그럼 20만 표의 표를 지지를 몰아준 그 당원들 뜻만 쫓아가면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4,400만 유권자가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4,400만 중에 적어도 한 2,200만 명 정도 투표를 할 겁니다. 2,200만 명 중에 20만 명이 가자는 대로 그 20만 명의 윤어게인 세력 중심이 되는 강성 당원들의 뜻에만 따라가면 2,200만 나머지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어떻게 호소를 합니까? 저는 김민수 최고에게 교과서를 다시 읽어보라 하고 싶어요. 정치하는 사람이나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당원에 기반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강성 당원들이 야 윤석열 만나야 돼, 윤석열 모셔와, 윤석열이 옳았어라고 주장하는 것에 편승하거나 거기에 포박당하는 것은 정치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당원들이 좋아하는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당원들의 머무를 게 아니라 투표를 하는 직접적인 우리 유권자,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건 정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대변님은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고 가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전 분명히 이런 내가 그 면회를 갔다 왔을 때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를 택한 것 아마도 두 가지가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감사 기간 초반에 어느 정도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을 몰아세우는데 나름 성공적이다라고 봤던 것 같고 간다면 지금이 그런 타이밍을 제일 최적의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이제 봤던 것 같고요. 이제 이 국감 국면이 끝나게 되면 바로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본인이 약속했던 것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성 지지층을 다시 하나로 규합해내는 데에 이 면회를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이제 보이고요.
만약에 다음 달 넘어서서 이제 곧 지방선거 국면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이 논란이 다시 점화가 되면 아마 내년 지방선거는 치르기가 어렵다고 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타이밍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지금이 그 타이밍이라고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번 다녀온 것으로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잊혀질 것이냐. 그래서 어느 정도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전히 결별한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정당으로 국민들께 호소하고 그래서 중도층의 지지를 다시 획득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는 좀 잘못 생각하신 게 아닌가. 이러다가는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쫓다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잃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번 그 방문 면회를 다녀온 이후에 뭐 같이 그 부둥켜 앉지는 못했을 겁니다. 장막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어느 정도의 교감을 하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감이 일반 많은 국민들 그리고 중도층과의 교감은 아니라는 것. 이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방식은 어떻습니까? 지금 방식이 특별면회가 아니라 일반 면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장소 변경 요청을 했는데 구치소에서 허가하지 않아서 일반 수용자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김계리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잡범들과 섞여서 일반 접견으로 교도관들의 가시거리와 가천거리 안에서 10분 하고 나온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송진호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릴 이슈거리 하나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면 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여기도 불만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 그래서 이번 면회가 알리바이 쌓기용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별 면회를 신청해서 장소를 다른 곳으로 바꿔서 면회를 하고 그 자리에서 보다 허심탄회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듣고 밖에 나가서 확실하게 피력해달라 이런 요청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동혁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법무부 또는 구치소에서 이 특별면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10분 동안 짧은 일반면회, 그 일반면회는 다른 그 지금 구치소 수감자들의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면회를 하는 것인데 사실 이 유리벽이 있고요. 거기에서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어 있는데 1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서로 안부를 한두 마디 주고받다 보면 그 시간이 금방 다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제기하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도 지지를 못 받고 또 당내에서도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이렇다면은 이번 그 면회를 통해서 본인이 얻고자 했던 소기의 정치적 목적을 다 달성했다 이렇게 평가받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이 앞서서 말씀하실 때 장동혁 대표가 고심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맥락일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민은 네. 계속 됐을 거예요. 전당대 기간에는 표가 필요하니까 그 윤 어게인 세력에 이제 부합하는 또 윤 어게인 세력 환심을 사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당 대표가 된다 하면은 일부 시기에는 일부 언론에서도 당 대표가 된다 하면 노선을 바꿀 것이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간 것은 고민하다 보니 아마 강성 지지층이나 윤 어게인 세력에 아마 집요한 요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장애 집회 2번 했었고요. 또 장애 집회도 사실은 그 윤 어게인 세력, 부정선거 세력이 많이 참가함으로써 그래도 몇만 명이라도 동원한 걸로 계속 청구서를 내밀었을 거예요. 우리들 때문에 당대표 되지 않았느냐. 장애 집회 그래도 성공을 했던 건 우리 덕분 아니냐라고 하는 일관된 청구서 속에서 본인의 정치적 입장 속에서는 어떻게든 이 빚은 털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시기적으로 그러면 국감이 한참 진행 중일 때 빨리 털고 그리고 장소 변경 접견이 아니라 특별 면회가 아니라 일반 면회식으로 해서 생색을 내고 알리바이를 만드는 상황으로 해서 정리하자. 그래서 공개 일정은 아니지만 페북에 나중에 SNS에 올리는 걸로 사후 통보하는 걸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처럼 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혁신파 쪽에서는 또 그쪽에서도 지방선거 망치려는 거냐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고
저 김계리 변호사나 지금 극단적인 분 입장에서는 너희 생색만 내고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또 진정성을 의심받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양수 겸장으로 양쪽 다 챙기려는 생각을 했다면 제가 볼 때 착각일 것이고 양쪽으로 또 저는 곤혹스러운 처지가 될 것이다. 다만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당대표 선출 과정과 이후에 그 윤 어게인 세력의 지지에 대한 청구서에 대해서 빨리 털고 싶다고 하는 저는 개인적인 뭐라고 할까요? 고민은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면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게 이제 본인이 걸어왔던 길에 대한 자업자득이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바로 그 직전만 해도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한동훈 당대표 체제에서 수석 최고위원 했던 분 아닙니까? 계엄에 반대 표결을 했던 분이고 그런 분인데 이제 탄핵 이후에 사실은 윤 어게인 세력과 거의 같은 뜻을 공유하면서 그 윤 어게인 세력의 힘을 얻어서 당대표에 나왔기 때문에 입장 변경을 확실하게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 입장 변경에 대한 정치적 그 보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정치인 장동혁으로서는 빨리 털고 갈 수밖에 없는 저는 계산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의 비판 목소리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오늘 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데 1년 유예 기간을 둔 뒤에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하는 방식입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도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기존 법원 내부에서 이루어져온 법원 평가도 외부인이 포함된 법관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안도 담겼습니다. 다만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은 빠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론이나 사법개혁 특위안이 아니라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입법으로 발의해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대변인님, 오늘 발표안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사법개혁, 저희 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원래 이게 9월 말경에 이제 발표를 예정했다가 이제 추석 연휴가 있고 해서 저희가 조금 늦추어서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오늘 발표를 하게 됐는데 내용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대법관의 숫자를 대폭 확충해서 늘려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그 재판받을 권리를 조금 더 신장해야 되겠다. 지금 대법원에 1년에 수십만 건의 사건이 올라옵니다만 한 대법원께서 처리하실 수 있는 능력, 역량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들이 수년씩 계류돼서 빠르게 재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재판관의 숫자를 늘려서 해소하겠다. 다만 대법관의 숫자를 한 번에 12명을 증원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따를 수 있고요. 또 지금 대법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12명을 늘리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고 또 공간이 이제 부족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1년의 기간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이후로부터 3개년에 걸쳐서 4분씩 이렇게 늘리는 방식을 취하면서 어쨌든 대법관들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의 단기간에 급속도로 늘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부작용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소위 사심제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에 대한 부분을 이번 사법개혁 특위의 안으로 올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측들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당의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그 여론들을 좀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약간 신중론을 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재판 소원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의 3심제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비판도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행정부에서 행하는 최종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위헌성 여부를 심판받아 볼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입법부에서 어떤 법을 만들었을 때도 그 법에 대해서 위헌성 여부를 또 그 심판받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사법부에서만큼은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유독이.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 전원 합의체나 아니면 대법관께서 소부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위헌성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줘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좀 열어놓고 논의를 해보자 이런 취지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법 지체 현상이 있고 재판 지체 현상이 있죠. 또 많은 재판이 올라갔을 때 1심, 2심, 3심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많은 재판이 몰려 있어서 사실 민생과 관련된 국민적인 수요에서는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고법원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오래된 법원 내에 수건이었고요. 이제 그 내용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급작스레 민주당의 거대 의석을 앞세워서 12명을 대폭 늘려서 12명 플러스 또 그 기간 안에 또 퇴임하게 되는 대법관까지 치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에 앞으로 증언되는 사람 12명 플러스 퇴임하면서 10명 하면 22명, 그러니까 전체 26명 중에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에요. 물론 청문회를 거치겠지만 그 내용이 무엇일까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지? 그러면 공론화 과정이나 또는 사법부 내에, 법원 내에 치열한 논쟁과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이나 개선책을 논의하고 하는 건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못 찍어내서 안달이 나서 사퇴하라, 탄핵하겠다, 출석해라, 마구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사법부도 사법개혁의 일원으로서 의견을 내겠다고 그랬는데 뭐 그러지도 못하고 입법부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뜻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게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데 퇴임하면 재판이 새로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퇴임 이후에 5개의 재판, 대장동 재판, 백현동 재판, 쌍방울 재판,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뭐 이런 것 전부 재판을 다시 시작할 때 만에 하나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를 위해서 왜냐하면 최종 판결은 대법원이 하는 거니까 대법원들 중에 26분 중에 22분을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인데 국민들 그걸 의구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서두르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서두르지 않고 사법부의 판사들의 의견도 듣고 또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상고법원이나 대법원이 밀려있는 것도 맞지만 1심, 2심이 적체되는 것도 훨씬 심각해요. 그럼 1심, 2심을 재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필요한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법관 증언이 우선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공론화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이게 그냥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22명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임명하고 그다음 퇴임하고 재판을 받겠다. 누가 봐도 의심 막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안 나무 밑에서 가끈을 고쳐맺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 같으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떳떳하고 이게 다 검찰이 기획수사하면 퇴임하고 재판받기 전에 오히려 임기 잘 채우시고 또 당당하게 재판받아서 무죄 입증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서두른 이유를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변인 이 부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26명으로 늘어나는데 22명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임명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후 재판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법부 장악 모델이다. 이게 국민의힘의 비판입니다.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모든 사안을 다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연관시키는 하나의 프레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이 대법관 수를 증언해야 된다. 특히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에서 한 10수년 전에도 24명까지 증언시키는 안을 당시에도 발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이 재판관의 숫자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던 사안이고요. 그것을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재판관들을 거의 임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 주시고 그것이 마지막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위한 빌드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국민들을 상당히 호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동의 과정도 필요하고 절차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지목해서 임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지금 10명에서 12명으로 인원도 늘리고 또 외부 인사도 포함시켜서 추천인이 들어가고요. 그 추천에는
다양한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포함되겠습니다만 다양한 분들이 거기에 추천이 되시고요. 그 과정 속에서 추천위가 결정된 최종적인 분들에 대해서 검증하고 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마지막으로 선출되신 분이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는 것이죠.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는 것이 가장 마지막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분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입맛에 맞는 본인에게 우호적인 재판관으로 임명시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 너무 과도한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박을 하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도 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도 열립니다. 그러니까 후보 추천위원회는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러나 거기에서 선발돼서 올라오는 사람에 대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그중에 고르게 돼 있는 겁니다. 임명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그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나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당연히 그 입맛에 맞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후보군으로 몰아서 올리게 되고 그중에 한 명을 낙점을 하면 인사청문회 다 거치죠.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 모든 장관 인사청문회 다 거쳤습니다. 그렇다고 이재명 사람이 아닙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진호 대변인께서 마치 이게 무슨 대통령의 입김이 개입되지 않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건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대법관을 늘리거나 대법관을 교체하거나 대법관 제도를 바꾸는 것은요. 지금 21세기 들어서 대부분의 이른바 신대통령제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독재 국가에서 계속 있는 일관된 공통된 현상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똑같이 그랬고요. 헝가리 오르반이라는 이 독재 총리가 똑같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인데 대통령이 막 밀어붙이는 걸 유일하게 제동거는 게 사법부입니다. 그 제동거는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가 대법원이고요. 그러니까 그 대법관들이 너무 미운 거죠. 그랬을 때 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대법관을 자르거나 아니면 대법관에 증언을 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거나 아니면 대법관 제도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새로 뽑는 걸 하는 거예요. 이건 찾아보면 모든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관을 느닷없이 난데없이 뜬금없이 12명을 늘려가지고 하겠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퇴임 후 안전장치 그리고 실제로 대법관들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지금 이야기하는 사법부 장악에 대한 빌드업이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아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대통령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이 올라오는 거 보셨습니까? 검찰총장 후보 추천회에 올린 사람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사람 올라갑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 네. 말씀만 좀 덧붙이면 지금 오늘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단위로 4분씩 네 번씩 3번에서 12분을 이제 늘리게 되는데 28년도 4월 총선에서 누가 다수당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의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국민의힘이 절대적인 그 소수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선정을 하더라도 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2년 뒤, 3년 뒤에 있을 23대 총선 이후에 국회 상황을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된다면 그 국민들께서 아마 23대에서는 다른 생각을, 다른 판단을 내리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 상황을 지금 이 시점에서만 놓고 재단할 것을 예단해서 볼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의 유예 기간도 있고 여론 수렴도 거칠 것이다. 국민들이 판단할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여야가 대립하는 또 다른 이슈가 부동산 정책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남부 12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요. 오늘부터 적용이 됩니다. 여야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의 부동산의 폭등 현상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정책에 기인했다는 것은 이는 상식적인 일입니다. 또 오세훈 시장의 무원칙적인 토지거래 허가제의 해제, 발표 이런 것이 서울 부동산의 폭등을 불러왔다. 이런 것은 서울 시민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습니다.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 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합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전 정부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초강수 부동산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반시장 정책이다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대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을 저희가 이제 불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표현합니다. 만약에 이 상황을 그대로 더 방치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실수요자 또는 서민, 신혼부부들 더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갖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껑충껑충 뛴다고 한다면 지금도 구하기 어려운 집을 앞으로 어떻게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장기적인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도 그만큼 계속해서 무제한적으로 늘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최소 10년에서 15년 뒤에 공급이 완성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심리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심리적 수요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방침인데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을 굉장히 센 대책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소 일반 실수요자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본인들이 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들을 과거에는 그냥 바로 계약 관계로 들어가면 되지만 뭐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과정을 대폭적으로 간소화하겠다라는 걸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계속해서 실수요자나 서민, 신혼주택 자들 또 그리고 생애 최초 구입 주택을 갖겠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대출 수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더 센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다만 지금의 이 수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어떤 수요 심리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정부가 개입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장에 맡겨둬라. 그럼 무제한적으로 시장에 맡겨두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 그리고 시장에 맡겨두면 이 가격이 그냥 자연스럽게 안정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그 시장을 억지로 쥐어짜거나 억압하는 걸 문재인 정부 때도 해왔고 노무현 정부 때도 했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우리 국민들 특히 서울 사는 경기도 사는 주민들은 다 아십니다. 진보 정부에서 세금을 때리거나 아니면 수요를 억제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장을 억누렸을 때는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 누르잖아요. 집값은 더 오를 거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험치에서 나오는 저는 시장의 반응이라고 생각하고요. 부동산을 시장에 맡긴다고 해서 무슨 시장 만능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큰 원칙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과 지방은 다릅니다. 수도권은 서울에 특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때려 막아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할 말이 없지만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사람이 본인은 동작으로 가서 실거주도 안 하고 전세로 살면서 송파의 똑똑한 한 채는 그대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그러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니 빚 얻어서 집 사면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라고 폄훼했어요. 그러나 저도 그랬지만 다 빚 얻어서 집을 삽니다. 서울 시민들 빚 얻어서 집 사는 사람, 집 안 사는 사람 있어요? 진짜 엄청난 현금 가진 사람 몇 명 빼고는요, 다 빚 얻어서 사요. 그것도 사고 감당해서 내가 대출 이자 감당하면서 그래도 주거 사다리를 타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래서 지금도 대출 이자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좀 벌어서 모아서 주거 사다리 올라타서 빚 얻어서 사고자 하는데 너는 사지 마. 나는 이미 다 샀어. 이런 거밖에 심리적으로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실거주하고자 하는 사람까지 막아버리면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임시 미봉책이에요. 또 집값을 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딸리니까. 그리고 공급이 부족한 데에는 원인이 저는 바로 박원순 시장 때 서울시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였습니다.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주민들이 모아서 조합 만들고 하잖아요. 다 미루고 규제하고 도심 재생한다고 다 무너져가는 집 그대로 놔두고 아파트가 안 생겨나는 겁니다. 아파트 사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 와서 신통 프로젝트니 뭐 해가지고 규제 완화해서 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것도 지금 막아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시장 논리에 맡기고 수요가 적절히 보장되는 것도 수요에 맞추면 되고 다만 정말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될 거라 생각하는데 수십억 현찰 가져가지고 현찰로 쇼핑하듯이 집 사는 사람 제가 볼 때 1000명도 안 될 거예요. 그 사람 잡으세요. 몇 실수요자들, 주거사대를 올라타려고 하는 열심히 사는 샐러리맨들, 수도권에서 사는 우리 많은 시민들을 분통 터뜨리게 합니까? 저는 이건 민주당이 입만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서울시의 문제가 오세훈 시장 탓이다, 박원순 시장 탓이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세금 얘기를 했어요. 앞서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남은 건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윤철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보유세는 인상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세제 개편 필요하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세금에 대해서는 조금 선을 긋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당에서 아직 당 논의 모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도 예전에 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하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필요하면 세제 정책은 저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세제 정책에 의존한 과수요 억제 또는 지금 있는 그 주택들을 시장으로 억지로 내놓게 하는 전략, 과연 이런 것들이 먹힐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그 정부의 정책 의도대로 기능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의 선례들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급과 그리고 그 수요를 이렇게 일치시키는 과정들 속에서 약간의 미스매치가 있는 부분을 세제로 조금 이렇게 보완해가는 이런 방식들은 있을 수 있다. 그것도 근데 굉장히 정교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그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마디씩 거두실 단계는 아니다. 지금은 시장이 워낙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이 시장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고 각별히 말씀을 좀 아끼시면 좋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용범 그 대통령실 정책실장께서도 이번 이 15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고육지책이었음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SNS에 메시지를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것이 실수요자들 모두에게 지금 뭐 집을 구입하지 말라라는 그런 강제적 강압적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책이 발표됐다라는 것, 그리고 97 그 공급 대책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정밀화되고 타겟팅화된 그런 대책들, 공급 대책을 연말 연초에 지금 발표를 또 준비한다고 하니까요. 지금은 좀 차분하게 시장에 과열된 그 열기를 좀 식히고 그 과정들 속에서 향후의 공급 대책과 또는 부동산 세제 부분까지 연계되는 종합적으로 그 대책을 좀 다시 한번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신중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선거 앞두고 세금 올리는 건 자폭이거든요. 선거 때문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세제 개편은 제가 볼 때 큰 틀에서는 부동산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한 범주입니다. 부동산을 안정화시킬 때 첫 번째가 수요를 억제하는, 그러니까 투기를 잡는 거죠. 투기를 잡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대출 규제하고 뭐 실거주 조건 뭐 강화하고 이런 건 있습니다. 또 하나가 공급을 확대하는 거죠. 아파트 물량이나 집 물량이 많이 생기면 이게 가격이 안정되니까. 세 번째가 세제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팔고 싶어도 지금 문제는 뭐냐면 거래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두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개를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손에 잡히는 캐시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세금을 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대출받아서 세금을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늘린다는 건 큰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해봤잖아요. 종부세 잘 아시잖아요. 결국 문재인 정부도 종부세에 대해서는 다 후회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종부세는 다 환원시켰습니다. 그걸 이재명 대통령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로 보유세를 폭탄 던지듯이 던져주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내년 선거 앞두고는 못하는 거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강화한다 칭보다는 거래세, 이른바 양도소득세, 취득세, 그리고 또 뭐 초과이익 환수이제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대폭 완화시켜주고 그것도 시장 논리에 맡겨주는 게 저는 큰 방향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3차 정책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그렇고 좀 신중하게 좀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는 게 두 분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국감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대법원 국감이 두 차례 진행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장 주목받았는데요. 이번 주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하면 자동으로 증인 채택되는 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스토커 수준으로 집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교수님 필요합니까? 뭐 필요해도 우리가 그 법을 통과시킬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의한다고 하는 건 정치적인 그냥 수사입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통과가 안 되는데 그 정도 답답함을 토로하는 거고요. 저는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뭐 스토커다, 정치 공서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이야기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쪽은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국회 운영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화 이후에 수십 년 동안 국회 국정감사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그 국정감사하면 증인으로 다 기관 증인으로 다 와서 배석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랬습니다.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왜 대통령실의 예산과 인사를 책임진 사람은 불러서 안 물어보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랬는데 느닷없이 민주당의 운영위를 대표하는 그 문진석 간사께서 기를 쓰고 막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이 사람 답변할 건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이 다 답변할 겁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상관입니까? 부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막 여론이 들끓었더니 갑자기 국정감사를 일주일도 안 놔두고 보직을 변경시켜가지고 부속실장으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부속실장 관례상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다. 그러니 국민들이 볼 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꽁꽁 숨기나. 아까 그 우리 국민의힘 뒤에 백드롭에도 있습니다만 꽁꽁 숨긴다는 이미지가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러내는 거지. 무슨 우리가 뭐 할 게 없어 스토킹을 김현지 실장을 합니까? 김현지 실장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내놓고 답변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질문에 떳떳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불러내놓고 민주당이 막 경고하고 호통치듯이 했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침묵으로 일관했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 평가를 해요. 누가 과도한 것인지. 똑같습니다. 김현지 실장 나오면 우리 당에 질문하겠죠. 근데 그 질문이 과도하다든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너무 호통친다든지 근데 김현지 실장은 따박따박 답변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점수를 잃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면 됩니다. 나와서 잘못이 없으면 잘못이 없는 걸 해명하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의혹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근데 꽁꽁 숨긴다는 이 문제 이미지를 지금 민주당 스스로가 자초하고 지금 계속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뭐 민주당 일각에서 우리 김진욱 대변인이 어찌 모르겠는데 결국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요. 내게도 됩니다. 결국 안 나올 겁니다. 왜? 꽁꽁 숨겨야 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지금 여러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속 의혹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박정훈 의원이 김현지 실장이 이 대통령 위기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증거인멸 시도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오늘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 과정에 김현지 실장이 개입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 이러면서도 공방을 벌였어요. 어떻습니까, 대변인? 저희 민주당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김현지 실장에 대한 스토킹 감사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방금 말씀 주셨던 부분들 다 있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어떤 일을 김현지 실장이 휴대폰을 바꿨는데
그것이 이 약정 기간이 끝나서 바꾼 휴대폰도 이것도 의혹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인사 또는 과거에 한 20년 전 이전에 본인의 사회 활동과 관련해서 이미 법적 책임을 다한 부분까지도 의혹이다. 아니 법적 책임을 다한 게 어떻게 의혹이 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의혹이 한 벌써 6, 7가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의혹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6개 정도의 상임위에 출석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니 저희가 볼 때는 과연 그중에 그 어떠한 것도 제대로 된 의혹이 아닌데 그것을 굳이 나가가지고 답변을 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그 국정감사의 그 증인으로서 채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된 것이고요. 꽁꽁 숨겨라라는 프레임도 국민의힘이 만든 겁니다. 지금 김현지 실장을 꽁꽁 숨긴 적이 없습니다. 김현지 실장 어디 갔습니까? 지금도 대통령실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국회에서 합의하면 출석하겠다라는 의지를 본인도 얘기하고 있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100% 출석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꽁꽁 숨기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국민의힘에서 만들면서 이것을 가지고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비교를 하시는데 김현지 실장을 조희대 대법원장급으로 올려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번 국감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할 길도 없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번 국감이 끝나고 났을 때 과연 국민들께서 김현지 실장을 불러내지 못한 국민의힘이 너무나 무능했다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굳이 불러내질 필요가 없는 김현지 실장을 불러내려고 애꿎은 시간을 아까운 시간을 다 썼다 이렇게 평가하실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불러내서 아무 의혹이 없으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의혹 제기를 잘못하면 우리가 역풍을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국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불러내서 계속 이상한 질문을 할 것 같으니까 안 나간다. 그건 말이 안 돼. 이상한 질문을 할 것 같으니까 나와서 이상한 질문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되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민주당이 잘 전문 분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정원 의원의 의혹, 무슨 막 그 김인호 산림청장의 의혹, 뭐 학력, 제가 볼 때 쓸데없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가지고 우리 당에서 질문하잖아요. 우리 당 역풍 맞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철저히 조사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도 6개 상임위에서 다 부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원내 전략상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운영위에만 불러내면 됩니다. 뭐하러 6개 상임위를 다 부릅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집중과 선택으로 운영위에서 불러서 저희들은 총무비서관실을 했던 것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걸 왜 못합니까? 불러내서 질문하는데 의혹이 정말 터무니없는 의혹이니까 안 나오겠다는 말이 궁색한 거죠. 터무니없는 의혹이니까 나와서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민주당으로서 깔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도 여쭤볼게요. 그래서 나온다는 겁니까? 안 나온다는 겁니까? 말씀이 뭐 예매해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김현지 실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어떤 그 방패 이런 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원내 대표인 김병기 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나가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도 국민의힘이 충분히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정치 쟁점만 해놓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마 오히려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나간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전략을 급수정을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저희들을 어느 한 코너에 몰고 계속해서 그 코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 얼개를 지금 설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김현지 실장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나가서 아닌 부분 당당하게 아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을 때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들을 또 똑같이 반복적으로 보시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과연 국민들께 이 국감을 민생 국감으로 이끌겠다라고 했던 저희 여당이나 또는 국민의힘의 야당 입장이 정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란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에서 여야가 국회가 합의하면 나오겠다는 게 입장이잖아요. 그 국회에서 합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는 김현지 실장 본인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지금이라도 우상호 수석 통해서 아니면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연락을 해서 저 나갈 테니까 제발 불러주세요. 제가 아무것도 다 걸릴 게 없기 때문에 나가서 저들의 국민의힘의 저들의 무도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 제가 정말 정리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마 대통령이 방패막이가 아닐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내가 확인을 못 하겠고 김현지 실장 본인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본인이 나오겠다고 하면 뭐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그렇게 자신 있고 떳떳하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나가겠다고 하고 우상호 수석은 나가자는 주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가서 빨리 털고 가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우상호 수석 통해서 나가겠다고 하면 국회가 합의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당이 안 해주면 우리는 힘이 없다니까요. 여당이 동의를 해줘야 증인 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국회가 합의해 주길 바랍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6개 상임위에서 불러내는 건 정치 공세다라고 그 보고 있는 운영위만 것 같아요. 하겠다니까요? 예, 네. 그래서 국회 운영에는 뭐 마지막에 하잖아요. 국정감사 마지막이니까 네, 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교수님 좀 보시죠. 네, 네. 예. 김현지 방지법에 의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방지법도 발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교섭단체 그 대표권, 그 교섭권을 달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정청래 대표가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의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힘의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형사고발 대상임을 경고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법 필요합니까? 이것도 통과를 못 시킨다니까요. 그냥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하도 답답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답답한 이 발의하겠다는 그 원인은 아시죠? 우리 법사위가 있습니다. 법사위에 나경원 의원이 새로 사보임돼서 왔어요. 왜냐하면 법률가 출신이니까. 나경원 대표가 왔길래 우리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간사를 나경원 5선 간사도 사실 드문 일입니다만 그만큼 법사위원장과 여당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에 붙이니까 간사를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간사 선임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막고 갑자기 그걸 안건을 올려가지고 땅땅땅 해서 부결시켜버린 겁니다. 우리 김진욱 대변인 더 잘 아실 겁니다. 민주화 이후에 30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서 간사를 표결해서 부결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간사를 표결해서 선출한 적도 없어요. 그건 각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레비츠키 교수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나온 독재적 표상 중에 하나예요. 그냥 법규 들여대면서 문구에 국회 선진화법에 내가 사회권 있어. 사회봉 두드려서 너 퇴장, 너 발언하지 마. 이게 정청래가 했던 거 아닙니까? 법사위원장 시절에. 지지자들은 속이 시원하겠지만 민주주의가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지켜왔던 정당 민주주의, 그다음에 의회 민주주의, 국회 관행을 지키는 겁니다. 국회 관행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야 간에 법사위원장 선출하는 것은 민주화 이후로 제1야당에 다 법사위원장을 줬어요. 왜?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이걸 22대부터 갑자기 법사위원장도 여당이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땅땅 선출하면 본회의에 선출하면 우리가 힘이 없죠. 그건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만 30년 동안 지켜온 의회 민주주의의 규범, 관행은 바로 각 당의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면 각 당에서 올린 사람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걸 국회법 들이대고 법전 들이대고 또 뭘 들이대고 해서 이게 법에 있는 거야. 이게 민주주의 망하는 거라고 하버드대 교수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발 노ம், 규범, 법률에 의존하지 말고 규범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당의 법사위에서 간사 하나를 추천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합니까? 그래서 그걸 막자고 좀 볼면소리 하는 거예요. 그걸 통과시킬 힘도 없어요. 어떻습니까, 대변인? 말씀 주신 부분 중에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요. 관행이 존중될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행이 회의를 방해하는 데 동원되는 목적이라면 그 부분에 동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추미애 위원장, 추미애 방지법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나경원 방지법을 만들어야 될 시점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오늘 나경원 의원 법사위에서 본인 질의 시간에만 질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지금 그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분들 중에 부군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춘천지방법원장 부군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해 충돌입니까? 아닙니까? 이해 충돌이 아니라면 굳이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질의 시간만 질의하겠다. 그리고 춘천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자리를 이석하실 필요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 부분을 재척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눈앞에 버젓이 있는데 이분에게 간사까지 맡겨야 된다고? 이건 너무나 과도한 요구신 거죠. 그리고 이분 지금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1심에서 2년 구형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징역 2년입니다.
이렇게 엄중한 형을 구형받을 정도이고 간사까지 맡으셨다면 지금 이 법사위의 운영 그 국감 대상자 중에 법원이 들어 있습니다. 본인의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해 충돌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어떻게 간사를 맡겠다고 자임을 하시고 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하지 않는다고 추미애 위원장을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 지나친 정치 공세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부군 춘천지방법원장이 있기 때문에 질의만 하고 빠진 거 아닙니까?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 충돌이 있다는 이야기를 또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지금 징역 2년 구형받아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나경원 의원만 있습니까? 여당 의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시키기 싫은 못 시키겠다고 하는 구실로 만드는 것이지 일관된 잣대도 없습니다. 전부 이중잣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사위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관행대로 규범대로 노음대로 선출을 했으면요. 나경원 의원도 다 배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알아서 자기 남편이 와 있는 상황은 자기 질의만 하고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품격 있는 국회 아닙니까? 근데 애초부터 민주화 이후로 제가 오늘 민주화 이후로 수십 번 하는데 민주화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법사위의 야당 간사 선임을 갑자기 기습 안건으로 상정해서 부결시키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했으면 알아서 이해 충돌이 있으면 스스로 빠지고 또 법사위 간사로 순리대로 뽑아줬으면 알아서 국회 상임위원회 이거 방해하지 않아요. 왜 방해를 합니까? 서로 질문하고 서로 답변하고 하는 건데 방해하지 않습니다. 방해를 유도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교수님이 품격 있는 국회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법사위는 계속 승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짧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잘한다 52.2%로 지난주에 비해서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폭 떨어져서 46.5%, 국민의힘은 소폭 올라서 36.7%로 나타났습니다. 대변인 어떻게 진단하세요? 아무래도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또는 이 직후에 있었던 이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캄보디아에서 우리 재외 국민들이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못 받고 있다라는 비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오르고 조금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국정의 전체적인 긴 그 흐름을 긴 호흡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부동산 문제나 어떤 재외 국민의 보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그 초기에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리라 보고 있고요. 또 다음 주에 있을 에이펙 정상회담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그 중대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그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지지율 추이가 지금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는 분명히 탄 것 같고요. 민주당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에 훨씬 못 미치는 지지율로 지금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지금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여러저러한 악재들이 터져 나오고 그다음에 또 당정 간의 갈등, 그다음에 최근 법사위라든지 국정감사 이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무리한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에도 문제다. 저렇게 지지율에 분명한 추이가 형성되고 있는데 우리 당은 그걸 받아먹지 못하고 있다. 윤 어게인에 얹혀가지고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나 가고 있다. 이게 저는 저럴수록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 여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여기서 정책을 잘못하면 야당의 목소리를 올바로 모아서 제대로 문제 제기하면서 교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야가 균형을 맞춰가면서 국정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 국민의힘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오히려 저는 역설적으로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